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겠죠. 질문으로 우리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빼앗는지 안 빼앗는지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주겠지. 여기서 보면은 이 문단마다 소제목을 활용을 해서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제목을 붙이는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요 소제목만 보아도 이번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 2세기 사이 농업, 특히 임금이 비싼 나라의 농업은 아주 많은 부분 기계화가 되었다라고 해요. 기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계화가 되었는가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트랙터, 콤바인,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형 드론까지 날리면서 농약을 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판단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딸기 수확은 아직까지는 합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로봇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보면은 모든 부분이 자동화 또는 로봇으로 대체된 것은 아니나 곧 가능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로봇들이 아직 대체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인간만큼 유능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직 완전히 대체되지 않은 이유이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딸기 수확의 자동화라는 농업 기업 최저 장벽을 정말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해서 가능한 이유, 계속 개선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것은 딸기 노동자뿐만 아니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어디서든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보도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자동화, 기계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런 농경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의 일이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의 일이 대체될까 봐였는데 여기서 보면 자동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미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일종의 약간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고요. 근데 그래서 이 새로운 패닉에 휩쓸려서는 안 돼. 왜냐면은 자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속되어 왔던 것이야. 그리고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야? 그 사람들의 그런 공포감은 두려움이라고 할게. 앞에 두려움이라 했으니까 두려움은 사실 거짓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화자가 서술하는 새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언제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냐면은 자동화 과정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딸기를 수확하는 일자리는 없어졌어. 없어지니까 딸기 수확에는 X표 할게요. 딸기 수확은 없어지기는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거는 네모표 쳐볼게. 로봇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나 제작하는 노동자,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로봇이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임스 베슨 이런 것처럼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제 신뢰감을 얻게 되는 거죠. 19세기의 예시를 들게 되는데 미국 섬유 자동화로 인해서 옷감 일야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직조 노동력의 98%가 사라지긴 했으나 실제 방적 노동자의 숫자는 4배로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직업 자체는 없어져도 간접 그 과정에서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부분들이었죠. 근데 이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행사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대. 여행사가 사라졌으니까 여기는 또 X표 없어진 거니까. 하지만 새로 생겨난 거에 역시 네모표 한번 쳐볼게요. 예약 사이트의 운영, 공유 숙박 서비스를 통한 숙소 대여에 관련된 거, 숙소 대여의 네모표 할게요. 그리고 인터넷 광고 활성화로 특화된 소규모 가이드, 소규모 투어 가이드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여행을 가는데 친구랑 둘이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다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이런 네이버 카페 이런 데로 활용을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예약을 하고 민박집 같은 거 있죠? 한인민박 이런 데를 많이 예약을 하고 또 당일 투어 가능한 뭐 가이드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 도시에 대한 투어를 한다거나 뭐 야경 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되게 많았어. 과거였으면은 뭐 하나 투어 이런 데 들어가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뭐 전화해가지고 직접 예약해가지고 그랬어야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접 일자리 창출의 예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자동화는 결국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기계니까 24시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죠. 지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1인당 소득이 증가하고 특화된 필요를 충족시킬 새로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보면요. 다양하고 특화된 필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량 생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야.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같은 규격과 품질의 제품을 얻는 거라면 다양하고 특화된 이런 거는 개인의 요구 조건에 맞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보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정장을 입어야 된다 했을 때 정장을 판매하는 회사에 가서 그냥 뭐 사이즈 뭐 95 주세요, 뭐 100 사이즈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맞춤 정장을 하는 테일러한테 가가지고 직접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그런 옷을 해서 더 핏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니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고등교육, 오락, 패션, 그래픽 디자인, 갤러리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이미 여기만 봐도 알겠지만 계속 예시를 활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책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합의도 가능해요. 여기서 보면은 지출을 그래서 민간 부분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노동자들 해고를 막기 위해서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도 했었던 이런 사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막 코로나 때 어른들은 뭐였지? 그 코로나 지원금이었나? 그거 받아가지고 되게 많이 썼거든요. 선생님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그 코로나 지원금으로 뭐 생활비도 쓰고 엄마 아빠 필요한 옷도 사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었지. 또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규제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해왔고요.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비율을 높이거나 여기도 역시 예시가 되는 거죠. 노동시설의 인력을 조정하거나 이러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원래 기업들이 그냥 예를 들어볼게. 2교대 근무를 하던 기업이었는데 법적으로 무조건 다 3교대를 하도록 법을 바꿔버려. 그러면 3교대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노인 요양시설에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은 간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간호사 티오를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산업화를 이런 규제를 규제와 법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정부가 아예 일자리 자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특정 분야의 자동화가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동화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동화라고 하는 게 또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글쓴이의 말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
왜냐면은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그런 일자리들조차 뭐 예를 들어 막 디자이너 선생님은 심지어 뭐 웹툰도 AI가 그리는 웹툰을 받고 밤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로봇 AI가 라디오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AI DJ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조차 이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 발전이 원래 이런 거야. 기술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로 계속 확장되는 게 당연한 거죠. 1900년에는 영국 중상류층 여성에게 하녀가 하던 일을 대부분 기계가 할 거다. 예를 들어 뭐 빨래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집 청소 이런 거 다 기계가 할 거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믿겠지. 하지만 지금 어때? 뭐 세탁기, 진공 청소기, 냉장고, 심지어 로봇 청소기가 바닥 물걸레 청소까지 해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시대가 변했고 1950년에 기술자에게 몇십 년 후면은 그 너가 하던 그런 톱질 이런 거 다 기계가 할 거야. 그리고 그 기계는 컴퓨터의 제어를 받아서 다른 기계가 기계를 조정하는 날이 올 거야 하면은 절대 안 믿었겠죠. 근데 우린 어때? 이제 이런 것조차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동화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분야로 점점 발전하는 게 맞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 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동화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으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특정 일자리를 파괴해.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딸기를 따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지만 관련된 엔지니어나 뭐 그런 거를 조립하는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되잖아. 아까 전에 그런 뭐 딸기 노동자, 딸기 수확 노동자에게는 위로가 당연히 안 되죠.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라고 말해봤자 당장 내가 직업이 없는데 무슨 기분이 들겠어,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 재훈련을 받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돼.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래서 기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재훈련을 받기란 되게 불가능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나는 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딸기 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 그치? 근데 내가 다른 일을 할 때 사실 이 딸기 따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다른 업무를 하게 될 때는 좀 단순 업무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관련된 그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재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실업수당이나 소득 지원을 해서 마음 편하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정부의 역할인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오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자동화는 일자리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이 홀로 일자리 숫자를 정하는 것도 아니죠. 재정 정책, 노동시장 정책,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일자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공포증과 젊은 세대 절망감은 이제 사실은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 이 두 개는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 자동화에 대한 사람의 의견을 먼저 한번 보았습니다. 몇 가지 중요 포인트 같이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 어디냐면은 이거 다른 부분은 다 있으니까 여기 오른쪽 날개 부분 보면은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을 보면은 글쓴이의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반론을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미리 상대방의 그런 반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고요. 자, 여기 귀납 논증, 연역 논증 중학교 때도 한번 하고 오는 개념이라서 다시 공부합시다. 귀납 논증은 구체적 사실에서 보편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귀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 이 방정 노동자 이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역 논증은요. 일반적인 법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부에 대한 이런 태도, 그래서 정부가 직업을 잃은 노동자라고 하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 연역 논증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긴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연역과 귀납이 연계된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여기 논증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는 거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표는 그대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